여러 가지 효용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마다 모두 개인의 취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개취라고도 하죠. 개인의 취향이라고도 하는데, 자, 모두 사람마다 다 입맛도 다르고요. 성향도 달라요. 스타일도 다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담백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선호 체계를 갖고 있어요. 자, 선호 체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부등식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화 묶음이 딱 A, B, C 세 개만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지만 딱 세 가지의 재화 묶음만 있다고 할게요. 자, A라는 재화 묶음이 있고 B라는 재화 묶음이 있고 C라는 재화 묶음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우리 그랬을 때 1번 사회 구성원한테 물어봅니다. 자, 너는 A, B, C 중에서 뭐가 제일 좋고 뭐가 제일 싫어?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이 셋 중에서 A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B고 난 그 다음이 C야. 1번은 이렇대요. 자, 2번한테 물어보니까 2번은요, 나는 요 셋 중에서는 B가 제일 좋고 A가 난 그 다음이고 나는 C가 제일 별로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3번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3번 사람은요, 나는 C가 제일 좋던데 나는 그 다음이 B고 나는 그 다음이 A야.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재와 묶음들 간에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등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등식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1번 사람은요, 이 중에서 A를 제일 좋아하고 C를 제일 싫어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3번 사람은요, 다르죠? 1번과 다르죠? C를 제일 좋아하고요, A를 제일 싫어한대요. 자, 이런 식으로 각자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뭐가 있다?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선호가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선호 체계라고 해요. 자, 이거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 나름대로 각자 자신의 부등식이 있다 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러한 부등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바로 무차별 곡선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마다 이러한 선호 체계가 모두 다 달라서 사람들의 이러한 무수히 많은 종류의 부등식을 또는 이러한 선호 체계를 모두 다 그래프로 옮겨 그리면 무수히 많은 종류의 무차별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다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대표적인 선호 체계 몇 가지를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모든 종류의 선호 체계를 다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대표적인 선호 체계 몇 가지를 뽑아서 분석을 한다라는 것. 자, 우리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또 가장 중요한 선호 체계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호 체계는 부등식을 얘기하고요. 효용함수는 뭐냐? 자, 그러한 부등식이 나오게 하는 효용함수를 효용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효용함수에다가 자, x제 몇 개, y제 몇 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재와 묶음을 집어넣죠. 그것들을 집어넣으면은 아까의 그 부등식이 나오게 하는 함수를 효용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거나 우리 선호 체계와 효용함수는 그냥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선호 체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러한 부등식을 수학적인 함수식으로 나타낸 것이 이러한 효용함수입니다. 그래서 선호 체계와 효용함수는 그냥 같은 말이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개인적인 선호를 수학적인 식으로 나타낸 것이 효용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수업 목적으로는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해요. 아시겠죠? 자, 사람의 마음속에서 A를 더 좋아하고 B를 덜 좋아하고 C를 제일 싫어하고 이러한 사람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 자체를 선호체계라고 하고 그 선호체계를 수학적인 식으로 나타낸 것을 효용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인데, 자, 이거는 콥이라는 사람하고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같이 연구를 해서 수학적으로 만들어낸 효용함수예요. 자, 이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는 맨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매우 특이한 수학적인 성질을 가져서 경제학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자, 우리 컵 더글라스 효용함수의 모습은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그 일반적인 우하향하면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의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컵 더글라스 효용함수가 가장 일반적인 효용함수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함수식은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독립변수가 두 개인 함수죠. 자, 어떤 소비자의 효용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
뭐냐면 그 소비자가 소비하는 X제의 수량과 Y제의 수량에 의해서 X제를 몇 개 소비하고 Y제를 몇 개 소비하냐에 의해서 그 소비자의 효용이 결정된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구체적인 함수식은 X의 알파승 곱하기 Y의 베타승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효용함수가 주어지면요, 한계 효용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계 효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한계 효용을 구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제화가 독립변수가 X제, Y제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X제의 한계 효용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때 Y제의 소비량은 고정시켜야 돼요. Y제의 소비량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X제를 한 개 더 소비할 때 그때 이 소비자의 효용은 얼마나 증가할까를 구해야 되거든요. 바로 편미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MUX를 구할 때에는요, 어떠한 전제가 여기에 수반되냐면 Y의 소비량은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가 여기에 수반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때에는 이 Y의 베타승 값은 하나의 상수 취급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은 Y가 변수이지만 우리는 지금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Y가 상수 취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MUX에 편미분을 할 거예요. 자,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요, 알파가 앞으로 나가면서 X의 승수는 하나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바뀝니다. 알파가 앞으로 나가면서 승수는 1차 승이 줄어들죠. Y의 베타는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상수 취급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요 X의 머리 위에 알파 빼기 1승이 달라붙게 되는데 요 알파 빼기 1승이 얼마를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MUX의 값이 달라지게 돼요. 자, 무슨 소리냐? 만약에 알파가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요 승수값은 양수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승수값이 양수값이 나오게 되면 자, 우리 여기 X 자리에 1, 2, 3, 4, 5, 6 이렇게 X의 소비량을 점차 늘려나갈 때 요 MUX의 값은 점차 커지겠습니까? 네, 점차 커집니다. 자, 왜냐하면요. 자, 보시면은 요 알파 값은 1보다 큰 값으로 고정되어 있고 Y분의 베타도 상수 취급하니까 얘도 상수 취급으로 고정되어 있죠. 자, 우리 그랬을 때 X제의 소비량을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늘려나갈 때 요 X의 승수값이 양수값이기 때문에 요 값은 점차 더 커지게 돼요. 따라서 얘 곱하기 얘 한 값은 점차 커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알파가 1보다 클 때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MUX가 점차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이때는 MUX가 체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알파가 1일 때는요, 여기 승수가 알파가 1 들어가면 1 빼기 1은 0이니까 X의 0승이 돼요. 여러분, X의 0승은 얼마입니까? 1입니다. 모든 수의 0승은 1이라고 기초경제 수학 때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자, 알파 곱하기 1 곱하기 Y분의 베타이기 때문에 죄송해요. Y의 베타승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상 알파 곱하기 Y의 베타승으로 하나의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상태에서 X제의 소비량이 1개, 2개, 3개, 4개 증가해도 요 X자리에 1, 2, 3, 4가 들어가도 요 값은 불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MUX가 일정하게 돼요. 자, 만약에 알파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요 값이 음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X의 음수값이 나온다는 게 무엇을 가지냐면 이것은 X분의 1의 양수값을 가진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자, 기초경제 수학 때 말씀드렸는데 자, 이 승수값이 음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역수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X의 마이너스 2승이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X제곱분의 1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우리 그래서 음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수를 취한다 이 얘기예요. 자, 이 상태에서 X자리에 1, 2, 3, 4 들어갑니다. 자, X자리에 1, 2, 3, 4 들어갈수록 요 분수값은 점차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게 돼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점차 분수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분수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자, 얘는 고정된 값이고 얘도 고정된 값인데 얘가 점차 작아지면 결국 얘 곱하기 얘 한 건 작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알파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MUX가 체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MUX가 체증할 거냐 일정할 거냐 체감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 결정한다? X 머리 위에 붙은 승수값 알파 값이 1보다 크냐 같냐 작냐에 의해서 MUX가 체증할지 일정할지 체감할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MUX를 어떻게 구할 수 있고 MUX가 체증, 체감 일정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MUY를 구해 볼 거예요. 자, MUY는요, 당연히 이때는 X의 소비량을 고정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X를 상수 취급할 겁니다. 이때는 X를 상수 취급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요. 편미분해 주면 베타가 앞으로 나가면서 베타는 승수가 1이 빠지겠죠.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서 이제 요거와 요거는 다 상수예요. 요건 다 상수고요. 이제 요 값만 변할 수가 있는 건데 베타 값이 1보다 크냐, 같냐, 작냐에 의해서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서 MUY가 체증할 수도 있고 일정할 수도 있고 체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에서 MUX 또는 MUY가 체증, 일정, 체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머리 위에 붙은 알파 값 또는 베타 값이 얼마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에서 MRS를 구해 볼 건데, 자, 우리가 공부하기를 앞에서 MRS라고 하는 것은요, MUY분의 MUX라고 아까 공부를 했거든요. 그쵸? 공식 기억하시죠? MRS는 MUY분의 MUX였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 분의 요거란 얘기니까 요거 분의 요걸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자, 해보면요. 자, 우리 여기 베타와 알파가 있으니까 베타와 알파는 요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우리 X의 알파 빼기 1승, X의 알파승이니까 분모가 X가 1차승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얘랑 약분되면 얘는 X가 남게 돼요. 다음에 Y의 베타 빼기 1승, Y의 베타승이니까 분자가 Y가 더 1차승이 더 높습니다. 얘가 지워지면 이제 얘는 Y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X만 남고 여기는 Y만 남으니까 요것들을 정리하면 X분의 Y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공식입니다. 자,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이거의 MRS는요, 우리가 이렇게 MUX 구하고 MUY 구한 다음에 약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공식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공식으로. 그래서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의 MRS는 베타분의 알파 곱하기 X분의 Y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다 알파, 베타, X, Y로 적혀 있으니까 전부 다 변수구나 라고 잠깐 오해하시는데, 자, 이거는요, 앞에 베타분의 알파는 요거는 상수예요. 요거는 상수입니다. 요건 상수고 요게 변수예요. 요게 변수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만약에 콥 더글라스 효용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다. X의 2승 곱하기 Y의 3승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요거에 MRS를 구하면 MRS가 어떻게 구해진다고요? 3분의 2 이렇게 구해진다고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3분의 2 곱하기 X분의 Y 이렇게 MRS가 바로 구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콥 더글라스 효용 함수가 X의 0.4승 곱하기 Y의 0.6승이다 라고 한다면 MRS가 어떻게 구해진다고요? 자, 0.6분의 0.4인데 그냥 6분의 4라고 하고요. 뒤에 X분의 Y 이렇게 온다는 거죠. 자, 우리 요게 약분되면요. 3분의 2에 X분의 Y 이렇게 바로 MRS가 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바로 나오기 위해서 이 공식을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바로 이게 콥 더글라스 효용 함수의 MRS 구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동조적 선호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이렇게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의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재화의 소비량이 점차 많아질수록 더욱더 바깥쪽으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원점에서 출발해서 뻗어나가는 하나의 직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원점에서 뻗어나가는 이 직선과 각각의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점들이 이렇게 생기고요. 자, 그 각각의 점에서 똑바로 수직으로 선을 내리면 수평축에 닿는 선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삼각형, 이러한 삼각형, 이러한 삼각형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이 원점에서 뻗어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이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요거분의 요거로 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4고 이게 3이라면 여기 이 직선의 기울기는 4분의 3으로 구해지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이 직선의 기울기는 요 길이분의 요 길이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기울기의 정의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 1차 함수 한번 떠올려 보죠. 자, 만약에 1차 함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3만큼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 직선의 기울기 값은 우리가 이때 3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요거분의 요거로 측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점에서도요, 요거분의 요거로 측정해도 동일하게 4분의 3이 나올 거예요. 비례식의 원리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요 점에서 그거도 요거분의 요거로 측정해도 똑같이 4분의 3이 나올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요거분의 요거라는 게 뭐죠? 바로 x분의 y죠. 왜? 수평축이 x고 세로축이 y이기 때문에 요거분의 이게 뭐죠? x제의 소비량, 이게 뭐죠? y제의 소비량. 따라서 요거분의 요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한다? x분의 y를 의미한다. x분의 y를 의미한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 그랬을 때 각각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접선을 구하면 이렇게 접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죠? 각각 전부 다 MRS예요. 왜?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MRS라고 정의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콧-더글라스 효용함수의 MRS는 이렇게 구해진다라고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서 콧-더글라스 효용함수의 MRS는 이렇게 구해진다 공식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얘를 무차별 곡선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 요 1번 무차별 곡선의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즉 MRS를 구하려고 하니까 요 점의 좌표값이 얼마인 거 하니? 4분의 3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x분의 y가 지금 제가 예시한 숫자에 의하면 4분의 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x분의 y 값이 뭐가 들어간다? 4분의 3이 들어갑니다. 알파랑 베타는 당연히 똑같은 수일 거고요. 자, 우리 여기 2번 무차별 곡선에서 이 점의 좌표는요. 역시 자, 좌표 값은 다를지라도 이거분의 이거는 똑같이 4분의 3이 들어갈 겁니다. 자, 얘도요. 요거분의 요거는 똑같이 4분의 3이 들어갈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1번 무차별 곡선의 MRS 값이 얼마인고 하니 베타분의 알파의 4분의 3이고 2번도 똑같고 3번도 똑같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나 모두 다 똑같은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바로 우리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선호체계를 동조적 선호체계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조금 어렵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원점에서 뻗어나가는 직선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울기를 가진 이러한 직선도 뻗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종류는 무수히 많겠죠? 요렇게 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요렇게 나갈 수도 있겠고 요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자, 종류는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어떠한 각도로 뻗어나간다고 해도 그 뻗어나가는 선이 각각의 무차별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 접선의 기울기인 MRS는 모두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의 x분의 y, 그 점에서의 x분의 y, 그 점에서의 x분의 y가 똑같기 때문에 x분의 y가 똑같으면 MRS도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것을 동조적 선호체계라고 하는데 동조적 선호체계는요. MRS의 값이 x분의 y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선호체계를 동조적 선호체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있었을 때 이 특성을 그래프로 옮겨 그리면 그래프상에서 이러한 특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그래프는 이러한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 정리하면 자, 일단 시험 목적상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따라서 어려우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호기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우리 그래서 시험 목적상 크게 중요하거나 관계가 있는 내용은 아닌데 말 나온 김에 설명드린 겁니다. 자, 동조적 선호체계는 MRS의 값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선호체계를 얘기한다? X분의 Y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선호체계를 얘기한다. 선생님, 요 앞에 베타분의 알파도 있는데 왜 얘는 무시하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요 알파 베타나 요 베타 알파나 X, Y가 모두 다 똑같은 변수로 보이겠지만 베타하고 알파는 요건 지금 숫자예요. 요건 상수값이라고. 요거는 상수값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바뀌지가 않아. 얘는 그냥 뭐 4분의 3, 뭐 2분의 5 그냥 이런 식으로 일정한 숫자가 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아시겠죠? 베타분의 알파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냥 빼놓으세요. 자, 중요한 건 요 X분의 Y예요. 그래서 MRS의 값이 X분의 Y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렇다면은 X분의 Y만 똑같다면 MRS가 모두 다 똑같이 나온다 이 얘기죠. 자, 우리 요 앞에 베타분의 알파는 무시한다고 치고 자, 우리 이럴 수 있겠죠. 자, X분의 Y가 4분의 3일 수 있겠죠. 8분의 6일 수 있겠죠. 또는 12분의 9일 수 있겠죠. 자, 우리 요 점의 좌표가 X 4개, Y 3개. 요 점의 좌표가 X 8개, Y 6개. 요 점의 좌표가 X 12개, Y 9개. 각각의 좌표는 달라. 각각의 X와 Y 값은 달라서 좌표 값은 달라지지만 그것을 X분의 Y, X분의 Y, X분의 Y로 써 놓으면 셋 다 모두 4분의 3으로 everybody 일치한단 말입니다. X분의 Y가 같으면 동일한 MRS가 나온다 이거죠. 바로 이게 동조적 선호체계입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혹시 우리가 뒤에서 문제를 풀다가 요 개념이 다시 나오는 경우에는 그때 다시 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두 번째 완전 보완제라고 하는 효용함수를 공부할게요. 자, x제와 y제가 완전 보완제 관계일 때의 효용함수입니다. 자, 완전 보완제라는 관계는요, 두 제화가 일정한 비율로 같이 소비할 때 효용이 증가하는 관계가 있었을 때 두 제화가 완전 보완제 관계에 있다라고 해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안경테와 안경알을 사례로 들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안경 하나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안경테 하나와 안경알 두 개가 결합되어서 안경 하나를 만들어서 안경 하나의 효용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안경테와 안경알 사이에는 대체성이 전혀 존재하지를 않아요. 안경알이 아무리 많아도 안경테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고 안경테가 아무리 많아도 안경알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안경 하나를 소비하기 위해서는요, 안경테 하나에 안경알 두 개가 결합되어야지만 안경 한 개의 효용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경테는 한 개밖에 없는데 안경알은 5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 안경테 하나와 안경알 2개가 있는 재화 묶음이 있고 안경테 1개와 안경알 5개가 있는 재화 묶음이 있었을 때, 자, 우리 요 재화 묶음을 A라고 하고 요 재화 묶음을 B라고 할게요. 자, A와 B 중에서 어떤 게 더 높은 효용을 소비자에게 안겨줍니까? 정답은요, 똑같아요. A와 B가 똑같습니다. 자, 왜 똑같냐면요. 자, 우리 요 A도요, 안경 한 개 어치의 효용을 소비자에게 주고 요 B도요, 결국 안개 한 경의 효용만을 소비자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안경알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과 결합할 안경테가 없는 경우에는 안경을 더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경을 더 소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의 크기는 안경 한 개의 효용밖에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 경우에는 자, 안경알이 2개를 넘어서서 자, 3개가 더 있죠. 2개 플러스 3개인데 그래야지만 5개가 되는 건데, 자, 이렇게 2개를 초과하는 3개의 안경알은 한 개 효용이 얼마다? 0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는요, 안경테가 더 주어지지 않고 안경알이 100개가 있다고 해도, 자, 안경알이 100개가 있다고 해도, 자, 안경알이 2개만 있을 때와 똑같은 효용을 소비자에게 줍니다. 결국 안경 한 개의 효용밖에는 소비자에게 주지 못하거든요. 자, 지금 이 기본적인 로직 이해하시겠죠? 자, 바로 완전 보완제의 기본적인 로직이 바로 이겁니다. 자, 완전 보완제는 두 재화가 일정한 결합 비율로 결합되어서 소비되기 때문에 그 일정한 결합 비율을 넘어서서 추가로 더 여분이 있는 것은
효용 증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못해요. 자, 우리 이러한 완전 보완제 관계를 효용 함수로 나타낼 때에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미니멈 함수라는 걸 씁니다. 자, 미니멈 함수는요, 괄호 안에 두 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값 중에서 작은 값에 의해서 함수 값이 결정되는 함수를 미니멈 함수라고 해요. 자, 이 미니멈 함수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자, A 값이 3이라고 하고 B 값이 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함수 값은요, 이 전체 함수 값은 2로 결정이 됩니다. 왜? 둘 중에 작은 게 2이기 때문에 함수 값은 2로 결정되는 거죠. 자, 만약에 자, A가 4고 B가 5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러한 경우에 이 미니멈 함수 값은요, 둘 중에 작은 값인 4로 결정이 됩니다. 자, 미니멈 함수의 원리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러한 미니멈 함수의 반대 함수가 있는데 우리 이것을 맥시멈 함수라고 해요. 이것을 맥스 함수라고 합니다. 자, 맥스 함수는 반대예요. A와 B 둘 중에서 큰 값에 의해서 함수 값이 결정되는 것을 맥스 함수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A가 3이고 B가 2다라고 한다면 맥스 함수에서는 요 값이 3으로 결정이 됩니다. 함수 값이 3으로 결정되고 만약 똑같이 3대 2라면 미니멈 함수는 2로 결정되겠죠. 함수의 원리 이해하셨죠? 자, 이게 미니멈 함수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미니멈 함수의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이제 이걸 이용해서 완전 보완제 효용 함수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완전 보완제 효용 함수를 이렇게 미니멈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방금 공부를 했습니다만 자, 요 값과 요 값, 요 둘 중에 작은 값에 의해서 이 함수 값이 결정됩니다. 만약에 요 값이 5고 요 값이 4이면 결국 이 함수 값은 4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쵸? 자, 따라서 이 값은 5일 필요가 없어요. 요 값이 4였어도 어차피 똑같은 효용 4를 주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소비자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할 때는 가급적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효용을 얻고 싶은 거지 가급적 많은 돈을 쓰면서 효용을 얻고 싶은 게 아닙니다. 같은 효용을 얻을 거라면 소비자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죠? 왜? 이렇게 사는 경우에는 쓸데없이 이거를 한 개 더 사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건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에는 효용 극대화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자,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가장 알뜰하게 돈을 쓰면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요 값과 요 값이 일치하도록 재화를 소비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쓸데없이 얘를 너무 많이 산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쓸데없이 얘를 너무 많이 산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효율적인 소비를 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소비를 할 때는 요 값과 요 값이 일치할 때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 원리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요 값과 요 값이 일치하도록 소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AX와 BY가 일치하도록 소비한다 요 얘기인데 요 말은요. X 대 Y를 B 대 A의 결합 비율로 소비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X제, Y제를 몇 대 몇으로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냐면 B 대 A의 비율로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죠. 그래서 자, YB, BY죠. BY와 AX가 같아지게 나오게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썼었을 때에는 X제와 Y제의 결합 비율을 B 대 A. 자, 여기에 지금 써 있는 개수와 반대입니다. B 대 A로 X제와 Y제를 소비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약간 헷갈려요. 이게 약간 헷갈리는데 자,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미니멈 함수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어떤 재화가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소비하는 거라서 얘랑 얘가 일치하게 소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X제와 Y제를 A 대 B가 아니라 이거의 역수인, 요거의 반대인
B 대 A의 비율로 결합해서 소비할 때 가장 효율적인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이 미니멈 함수가 이렇게 정수형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분수형으로 주어진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분수형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자, 생긴 건 좀 복잡하지만 그 분수의 분모가 바로 결합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수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XJ와 YJ가 B 대 A의 결합 비율로 결합돼서 소비할 때 가장 효율적인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 보여줘요. 그런데 이렇게 미니멈 함수를 정수 형태로 적어 놓은 경우에는 당장 눈으로 보기엔 편한데 이것의 결합 비율을 해석할 때는 A 대 B가 아니라 반대로 해석을 해줘야 돼. XJ와 YJ를 B 대 A의 결합 비율로 결합해서 소비할 때 가장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그렇게 거꾸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미니멈 함수가 정수 형태로 주어질 때가 있고 분수꼴로 주어질 때가 있어서 각각 이 미니멈 함수를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한 번만 더 반복하면은 이렇게 분수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당장 보기엔 좀 불편하고 어렵게 생겼지만은 사실은 XJ와 YJ의 결합 비율을 이 분모가 바로 보여준다. 안 헷갈린다라는 것이에요. 자, 저는 둘 다 사용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미니멈 함수를 무차별 곡선으로 나타내서 그리면 이렇게 L자 형태의 무차별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무차별 곡선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여기 꺾인 점이 어디에 존재하냐면 자, XJ와 YJ를 B 대 A의 비율로 결합해서 소비할 때 이 꺾인 점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이 꺾인 점이 가장 두 재화를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점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그랬을 때 이 꺾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수직 구간이 있고 수평 구간이 있는데 자, 수직 구간과 수평 구간에서 MRS의 크기를 구해 볼게요. 자, 우리 MRS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의미를 떠올려 보시면요. MRS는 소비자가 XJ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주관적인 선호도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MRS의 값이 2라고 한다면 이 소비자는 XJ를 한 단위 더 소비하기 위해서 YJ를 두 단위까지 포기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XJ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돌아올게요. 자, 우리 요 구간을 볼게요. 자, 요 구간은요. 지금 YJ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상황입니까? 지금 요 점은요. 요 효율적인 소비점보다 위에 있죠. 자, 이거는 YJ가 이만큼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YJ와 결합할 XJ는 없는데 XJ는 자, 요만큼 있는 XJ는 요만큼 있는 YJ와 결합해서 이미 끝났고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YJ가 지금 이만큼이 더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XJ가 간절하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간절하게 필요하죠. 지금 YJ는 남아도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만큼이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만큼이 남아 도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XJ가 굉장히 간절해. XJ가 한 개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XJ를 얼마나 원한다? 엄청나게 XJ를 원한다. 그래서 MRS가 무한대인 거예요. 자, 무한히 많이 존재하는 YJ를 전부 다 포기할 의사가 있어. XJ를 한 개만 더 소비할 수 있다면 이렇게 무한히 많이 있는 YJ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기하세요. 수직선 구간에서는 MRS가 무한대예요. MRS가 무한대다. 그 말은 XJ를 너무너무 원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수평선 구간에 가면은 정반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여기 수평선 구간에서는요. 자, 우리 이미 YJ는 여기서 결합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XJ가 이만큼이 남아도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XJ가 남아돌아요. 자, 그러면 여기 수평선 구간에서는 뭐가 부족하죠? YJ가 부족한 거예요. XJ는 넘쳐나고 YJ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 이러한 상황에서 XJ를 한 개 더 소비하기 위해서 남아도는 XJ를 한 개 더 소비하기 위해서 부족한 YJ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수평선 구간에서는 MRS가 0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암기해 주세요. 자, 수직선 구간은 MRS가 무한대고 수평선 구간은 0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의미적으로 암기할 수도 있지만 MRS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수평선일 때는 당연히 기울기가 0이 나오는 거고 수직선일 때는 당연히 기울기가 가장 급경사니까 무한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L자 형태의 무차별 곡선에서 수직선 구간에서는 MRS가 무한대라는 거, 수평선 구간에서는 MRS가 0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자, 우리 이 L자 형태의 무차별 곡선에서 소비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 꺾인 점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꺾인 점에서는 XJ와 YJ가 B 대 A의 비율로 결합하기 때문에 XJ나 YJ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완전 대체제에 적용되는 효용함수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앞에서 공부한 완전 보완제 관계의 효용함수와 거의 정반대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XJ와 YJ가 일정한 비율로 완벽하게 대체가 되면서 소비가 가능한 관계를 완전 대체제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동전이 있고 500원짜리 동전이 있었을 때 이 두 동전은 서로 완벽하게 역할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0원짜리 5개가 500원짜리 1개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완전 대체제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러한 경우에 100원짜리를 XJ라고 하고 500원짜리를 YJ라고 한다면 우리 이랬을 때 효용함수를 이렇게 예시할 수가 있는데 자, 100X 플러스 500 Y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XJ 5개를 소비해도 소비자는 500만큼의 효용을 얻을 수가 있고 YJ를 1개만 소비해도 똑같이 소비자는 500만큼의 효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대체제 관계가 효용함수 안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그러면 완전 대체제 효용함수식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우리 이제 한번 MUX와 MUY를 구해 봅시다. 자, 먼저 MUX 구할 건데요. 자,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요. X 없어지고 A만 남게 돼요. 자, BY는 편미분이기 때문에 상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얘는 없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에 MUY를 구하면요. 자, 요거는 상수 취급 없어지고 Y의 1승이니까 자, 요거는 B만 남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MRS라고 하는 것은 MUY분의 MUX였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러한 선형 효용 함수의 MRS를 구해 보면요. 결국 B분의 A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MRS의 값이 일정한 상수값으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붙은 x분의 y 이런 게 없는 거죠. 자, 요것도 하나의 숫자고 요것도 하나의 숫자니까 MRS가 하나의 숫자값, 다른 말로 하나의 상수값으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일정한 상수값의 기울기를 가지는 무차별 곡선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로서 무차별 곡선이 그려지게 돼요. 따라서 완전 대체제의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으로서 그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도 항상 이 접선의 기울기가 B분의 A로 일정하겠죠. 자,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B분의 A로 일정하려면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 내용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 대체제의 효용함수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효용함수이고요. 자, 이제는요, 예외적인 경우의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그려볼 거예요. 자, 우리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XJ와 YJ가 모두 재화라고 가정했습니다. 자, 우리 재화가 있고 비재화가 있는데, 자, 재화와 비재화의 차이가 뭐냐? 재화는요, 한 개 효용값이 양인 재화를 얘기해요. 이 말은요, 자,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할 때는 소비자의 효용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재화는요, 한 개 효용값이 음수인 재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비재화는요, 소비를 많이 할수록 오히려 소비자의 효용이 감소하게 돼요. 자, 어떠한 사례가 있나요? 비재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요, 쓰레기, 공해, 오염, 소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 쓰레기나 오염이나 공해, 소음 이런 것들은 그 소비량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소비자의 효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러한 재화를
비재화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x제와 y제가 모두 재화다라고 가정했는데, 자, x제가 비재화일 때, 자, y제는 정상적으로 재화인데 x제가 비재화일 때를 한번 무차별 곡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실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요거를 그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원점의 의미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무차별 곡선을 그릴 때에는 여기가 원점이었고, 자, 이쪽으로 갈수록 x제의 소비량이 증가했고, 이쪽으로 갈수록 y제의 소비량이 증가했습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x제도 재화였고 y제도 재화였기 때문에, 자, x제의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했고, y제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역시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점이 원점이었고, 요 점에서 x제가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y제가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모두 다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요, 자, y제의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x제의 경우에는 지금 x제가 비재화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x제의 소비량이 적을수록 오히려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자, 이때는 오히려 x제의 소비량이 적을수록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한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자, 보세요. 얘는 화살표가 이렇게 출발하고 얘는 이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은 점에서 출발하지를 못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둘이 같은 점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요거를 요 y축을 댕강 잘라서 얘를 이렇게 옮길 거예요. 얘를 이렇게 옮기면 요렇게 y축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겠죠? 자, 그럼 이제 요 점에서 두 개의 화살표가 뻗어 나가는 원점이 될까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점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화살표가 동시에 출발하는 점이어야 되기 때문에 x제가 비재화인 경우에는 얘를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를 원점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그려져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그리면은 요렇게 그려지게 되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욱더 높은 효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바로 이게 예외적인 무차별 곡선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원리를 알았으니까 두 번째 그래프는 조금 더 빨리 그릴 수가 있겠죠. 자, y제가 비재화이기 때문에 y재화는 소비량이 적을수록 좋아요. 근데 x제는 재화이기 때문에 소비량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둘을 같은 점에서 출발시키려면 요 x축을 요렇게 올려서 얘를 요렇게 올리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원점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요렇게 무차별 곡선을 그리면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욱더 높은 효용을 나타내게 되겠죠. 이렇게 원점 자체를 이동시켜서 그리면 굉장히 쉽게 그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자, 두 재화가 모두 비재화일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두 재화가 모두 비재화이면요, x제의 소비량도 적을수록 좋고 y제의 소비량도 적을수록 좋아요. 자, 우리 그랬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옮길 거냐면요, 자, 이때는 둘 다 옮겨줘야 돼. 자, 얘도 이렇게 옮깁니다. 얘도 요렇게 옮기고요. 자, 얘도 요렇게 옮길 거예요. 요렇게 옮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죠. 여기가 원점이 되면서 요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그려지면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더 높아지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네 번째, 한 재화를 극단적으로 선호할 때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볼록성이라고 해서, 자,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또는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극단적인 재화 묶음보다는 중용적인 재화 묶음을 소비할 때 더욱더 높은 효용을 느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일반적으로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그려진다라고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자, 한 재화를 극단적으로 선호하는 경우에는 중용적인 재화 묶음보다는 오히려 극단적인 재화 묶음을 더 좋아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 버리면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극단적인 재화 묶음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극단적인 재화 묶음을 소비할 때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표현이 그려지는데 만약에 이렇게 소비하지 않고 중용적인 재화 묶음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종전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의 효용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 그래서 소비자가 중용적인 재화 묶음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볼록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그려지게 되지만 자, 극단적인 재화 묶음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게 그려지는 겁니다. 정반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자, 다음에 x제가 중립제일 때가 있고 y제가 중립제일 때가 있는데 자, x제가 중립제일 때를 먼저 볼게요. 자, x제가 중립제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뜻이냐면 mux가 0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 중에서 묵이라는 게 있잖아요. 묵은 칼로리가 0이고 맛도 특별히 없다고 합시다. 자, 칼로리는 일단 0이고 맛도 그냥 아무 무미하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묵이라는 걸 더 먹으나 안 먹으나 소비자의 효용은 증가가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자, 우리 그러한 재화를 중립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효용이 0이기 때문에 X제를 몇 개 소비하냐는 소비자의 효용의 크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오로지 소비자의 효용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Y제를 몇 개 소비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Y제를 많이 소비할수록 소비자의 효용은 높아지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러한 내용을 무차별 곡선으로 그리려면요. 자, 요렇게 수평선으로 요렇게 그려지게 되고 Y제의 소비량이 많아질수록 1, 2, 3 이렇게 Y제의 소비량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높은 효용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죠. 자, Y제의 소비량이 2개인 상태에서 X제를 요만큼 소비하든 소비자의 효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고요. 자, Y제가 중립제일 땐 반대로 Y제의 소비량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로지 X제의 소비량에 의해서만 X제의 소비량이 증가할 때에만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죠.